소개받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강좌에서도 요즘 많은 이제 트렌드한 그런 주제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들었던 내용이 일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제는 오늘 우리 생활과 해양생물 자원입니다. 이 해양생물 자원이라는 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생활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할 텐데요. 해양수산부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잘 접하지는 못하는 기관인데요. 저희는 이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책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지원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구자들,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시는 데에 R&D 연구개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기획도 하고 관리하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개발된 연구 성과들이 잘 기술 이전이 산업화에 돼서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산업에 있는 이 창업 투자하시는 기업분들이 잘 이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해양인데요. 바다하고 해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아, 글자가 다르고. 아, 한자로? 아, 그렇죠. 이 바다하고 해양하고는 같은 의미면서도 조금 다르게 불릴 수 있어요. 그 구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요. 5대양 6대주로 우리 지구는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큰 바다, 대양이라고 하죠. 큰 바다를 이제 해양에라는 범주에 있는데요. 우리 태평양 많이 들어봤죠.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또 두 개 양이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왜 남극 해라고 하고 북극 해라고 할까요? 네, 5대양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큰 바다라고 했는데 얘는 대륙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지도가 없는데요. 여기에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륙이 있어요. 북극 대륙이 있고 남극 대륙이 있어요. 땅이에요. 여기에 둘러싸져 있는 바다라서 이 해인데 양보다는 작으면서도 바다보다는 좀 큰 그런 개념이라서 이 두 개를 북빙양, 남빙양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대 양이라서 해양은 이런 개념이 있고요. 자, 그러면 바다는요. 우리 동해, 서해, 남해 아시죠? 이렇게 조금 육지에 둘러싸이는 바다인데 좀 좁은 의미에. 그래서 우리가 동해, 서해, 남해 이래서 해라는 의미와 양해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 이제 바다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자, 다음 첫 번째 질문에는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육지와 바다 중에서 생명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살고 있을까요? 다시 한 번, 제가 못 봤어. 하나, 둘, 셋.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분부터 볼게요. 파란색이 옷 입으신 분. 바다가 제일 넓다? 맞을까요? 따르다. 아니다. 육지가 더 많다. 아, 다 바다라고 생각했네. 맞아요. 바다에 우리 지구 생명체의 80%가 살고 있대요. 생물 종으로 따지면 3,500만 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도 한번 보실래요? 세계 지도 어때요? 거꾸로 됐죠? 근데 나라가 달라서 이 지도는 2017년에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서 제작을 했어요. 거꾸로 지도라고. 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여기 노란색, 그렇죠? 전 지구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대륙으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한 세계 지구의 중심에 서서 이 넓은 바다를 향해서 뻗쳐가는 이런 해양 정책을 하겠다. 해양 강국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비전 때문에 이런 거꾸로라는 세계 지도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거꾸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가장 이 전 세계에서 가운데에 있습니다. 에이, 보이지도 않잖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더 강국이라고 해줍시다, 오늘은. 자, 그래서 이 바다가 여기 지도를 봐도 아시겠죠? 다 파란색. 바다가 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지도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 바다는 지구상에서 최초로 생명이 탄생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에 사는 생물, 해양 생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양에서 생활하는 생물을 총칭해서 해양 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양 생물을 크게 보면 표형 생물과 저서 생물로 나눌 수 있어요. 표형 생물은 이렇게 물속에서 헤엄치거나 둥둥 떠다니는 이런 생물을 표형 생물이라고 합니다. 오징어, 새우, 백상아리, 뭐 모든 물고기들 이렇게 다 헤엄치고 다니죠. 자, 저서 생물은 여러분들 꽃게 많이 봤죠? 바닷가 가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꽃게, 그리고 바위에 붙어 있는 이런 따개비, 그리고 모래나 뻘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렇죠? 맛조개, 이런 조개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서 생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해양 생물로부터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원료, 요것이 해양 생물 자원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해양 생물이었고요. 그 해양 생물로부터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원료를, 재료를 뽑아내는 것들, 그걸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밝힌 해양 생물 자원은 약 1% 미만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풍부하다고 하는데, 해양 생물이 지구 생명체의 80%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연구가 안 됐을까요? 넓으니까. 또. 빠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응. 괜찮아. 잘 가다가 빠져가지고 정보를 못 줬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산에, 논에는 그냥 지금도 가면 차 타고 갈 수 있죠. 바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오늘 바다 가겠다. 자, 배도 섭외했어. 갈 수 있어, 없어? 왜 없어? 그치, 짐도 싸야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상 상황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다 물속에서 우리 몇 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환경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뭐가 있는지,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탐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접근이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이 넓은 해양에 있는 자원을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지금 이 원료로 했는데, 이 원료를 좀 더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아까 블루푸드에서처럼 어떠한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각종 유용한 제품까지 생산하는 것을 해양 바이오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해양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산업은 너무 많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나라마다 분류는 조금 다른데요. 색깔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이제 정한 분류인데요. 빨간색인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라고 해서 색깔로 바이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피, 혈액과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레드 바이오라고 하고요. 식물, 곡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바이오 산업은 그린 바이오, 그리고 하얀 여기 깨끗한, 이런 깨끗함을 상징하는 산업을 화이트 바이오라고 합니다. 색깔 아셨죠? 레드, 그린, 화이트.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제가 해양생물하고 이 세 가지 색깔에 연결된 산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바이오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이에요. 피가 나면 우리 병원 가죠. 자, 의료 제약 분야에 관련된 산업을 레드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죠.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 약이 없는 거야, 그죠? 백신이 없어. 치료하고 질병하고 진단하는 게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부터 이 레드바이오가 최근에 또 엄청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린바이오, 농업, 수산업, 축산 분야 이런 분야에 관련된 이제 응용하는 분야가 그린바이오인데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던 뭐 해조류로 만든 노트 이런 것들도 있었죠. 천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좀 좋은 종자로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분야가 그린바이오 분야고요. 그리고 환경, 에너지 우리 온실가스 기후변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친환경적인 바이오 원료, 석탄, 석유 쓰지 말고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 보자. 바이오 플라스틱,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하는 개발을 해보자라는 게 화이트 바이오인데요. 이 정부의 투자 비율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건 19년이긴 한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의료 제약 분야에 투자가 좀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은 그린 바이오. 이 화이트 바이오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투자 분야가 아직은 조금 진전이 느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이 세 가지 바이오 중에서 첫 번째 빨간색인 레드 바이오하고 생물 자원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요 사진 보이시나요? 뭐예요? 홍합. 홍합 먹어보신 분? 나 홍합 싫어한다. 아, 홍합 왜 싫어해요? 아, 모래가 너무 많아. 그렇지. 저는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어요, 홍합을. 그래서 근데 홍합 다들 어디서 봤죠, 이렇게? 짬뽕. 그거는 이제 우리 다 했을 때, 바다에 갔을 때 홍합이 어디 있었나요? 네, 어디 있었을까요? 바위에. 떼 봤어요? 바위 붙어 있었어. 떼 봤어? 아, 못 떼봤지. 떼면은 정말 천하장사지. 자, 이렇게 바위에 붙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홍합을 가지고 어떤 수중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 이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홍합이 어떻게 이렇게 바위에 딱딱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 know those thin hairs you sometimes see on mussels? Those beards are actually essential to the mussel's survival. And soon they may help doctors help babies survive. Mussels always cling to a strong, stable surface which helps them avoid predators. So they produce a very sticky liquid, a combination of proteins that they mold into those hairs. The mussel's foot does the work. It emerges from the shell, grabs onto a surface sort of like a plunger would.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그죠? It's the foot that secretes this thin strand of liquid protein 자, 이거 보세요. 뭐가 나와요. called a byssal thread. Once the thread latches onto something, within a couple minutes it hardens into a strong yet flexible anchor. Then the foot retracts, 싹 들어가요, leaving 발이. the thread 그러고 stuck 나면 to 뭐가 the 나왔죠? surface. 보이세요? 이런 실이 나온 거예요. A mussel will make dozens of these 네. threads. 자, 아까 보신 거 그 실 보셨죠? 우리는 볼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연구를 이거 방금 영상은 UC 버클리 대학에서 연구를 한 내용인데요. 이 홍합에서 나오는 그 발에서 나오는 실이 족사라고 해요. 족사. 이 실이 표면 접착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는 붙어 있을까? 이 족사라는 이 실은 뭘로 구성돼 있지? 라고 해서 연구를 해서 봤더니 이렇게 뭔가 프로테인들이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그러면 얘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우리나라의 그 포스트 포항공대 교수님하고 키스트의 김낙균 박사님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이 표면 단백질은 그러면 또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쭉 봤더니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과 도파라는 아미노산이 있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해서 봤더니 여기에 라이신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라이신하고 이 도파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 라이신이 여기 표면에 있는 물 분자를 다 얘가 빨아먹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그럼 물 분자가 없으니까 매끈해지죠. 그러면 여기 도파가 쏙 들어가서 딱 붙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미노산들이 시너지를 내 가지고 이렇게 접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밝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접착체, 그러니까 물 분자를 얘가 가져가니까 물에서도 접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응용을 해볼까? 해서 봤더니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요 단백질만 있으면 좀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홍합에서 이 접착제들 다 뽑아내버려야 되겠다 해서 봤더니 이 단백질 1g을 얻으려면 10,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홍합이. 우리 1g 정말 작아요. 우리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1g 우리 친구들 몸무게 생각해 보세요. 내 몸무게만큼 뭔가 이 산업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너무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내 몸무게 정도만큼 하려면 곱하기 해보세요. 1g을 몇 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이 홍합 다 쓸어 없어지겠죠? 그럴 수 없으니 생명공학 기술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합 자체만으로는 너무 이 적은 물질을 미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이콜라이라는 이 대장균은 금방금방 자라거든요. 배양을 하면. 그래서 요 대장균에다가 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넣어서 얘가 생산해낼 때마다 이 단백질도 같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양을 다 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요 단백질만 쏙 빼는, 그래서 대량으로 만드는 이런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이제 우리나라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홍합을 이용을 해서 왜 의료용 접착제를 만들게 됐을까요? 우리 이렇게 상처 났을 때 찢어진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엄청 많이 찢어졌을 때는 수술 이렇게 병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실밥으로 꼬매고 하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붓기는 해요. 그죠? 그거는 조직 자체가 재생을 하기 때문에 붓는 건데 그냥 아문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일반 우리 풀 붙이듯이 본드 붙이듯이, 우리 본드 사용 못 하잖아요. 우리 몸에. 그죠? 붙지도 않고.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죠. 물 많이 먹어야 되죠. 물로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걸 하려고 해도 잘 붙지가 않는 거죠. 근데 홍합은 아까 어땠어요? 물에서도 잘 접착을 하고 있었죠. 그걸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홍합이 어떻게 붙네? 물속에도 얘가 잘 있네? 이거를 어떻게 좀 응용을 해볼까? 그래서 생체 적합성 조직 접착제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중 조건에서도 이 접착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아미노산, 단백질이었잖아요. 우리 몸에도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요. 자연으로 그냥 또 분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중 접착제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건 항암 면역 치료제인데 이제 특정한 부위에 가서 이렇게 잘 붙어 있으라고 응용하기도 하고요. 우리 지혈제를 쓰는데 지금 우리 대중에 있는 지혈제가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의료용 지혈 소재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홍합 접착 단백질이 응용하고 있는 레드바이오에 이 홍합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천연물 신약이에요. 신약. 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이건 두 번째는 어떤 소재에서 자원에서 됐냐 봤더니 청자고둥이라는 바다달팽이라는 이름을 가진 생물입니다. 사진으로 저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생겼어요. 얘는 아열대 바다에, 좀 더운 바다에 있어요.
얘는 이렇게 바닥에서 살고 있어요. 느릿느릿 바닥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먹이들이 다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물고기도 빠르고 자기도 다 빠르게 있어. 그래서 생존 본능에 따라서 진화를 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면 요게 평소에는 없다가 얘도 발 같은 게 싹 나와요. 어떤 것들이. 물고기가 지나가지고 요 놈을 한번 잡아 먹어야 되겠다. 발이 쏙 나와가지고 여기 하얗게 보이세요? 독침을 싸요. 독침을 싸서 얘를 마비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죽고 이제 못 도망가죠? 가가지고 이제 얘가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독소를 발견을 하게 된 게 이 생물독이에요. 생물독. 특히나 이런 움직임이 없는 아이들은 이 자원들은 이런 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공격할 거 아니야. 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는 못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독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생물 자원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이런 독소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천연의 이 코노펩타이드라는 독소를 이제 화학 합성을 해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진통제를 개발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다량으로 쓰면 독이 되지만 적정량을 쓰면은 우리한테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효과가 우리 마약 몰핀보다 1000배예요. 1000배. 엄청난 이 효과인데 그래서 이거를 잘 의료계에서는 조정을 해가지고요. 2004년에 미국에서는 프리알트라는 이제 이런 진통제를 개발을 했는데 주로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나 고통이 많으신 이 의료 치료를 할 때 쓰는 형태의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연물 유래의 신약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록 색깔 그린바이오입니다. 그린바이오가 우리 농업, 수산업, 축산업, 식품에 이제 이용되는 것들이 아까는 의료 분야였죠. 지금 이제 의료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인데요. 자, 아까 스피룰리라라고 좀 들어봤죠. 아까 본 강좌에서 미세조류입니다. 미세조류. 자, 이 스피룰라를 발견하게 된 게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호수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는 뭐 풍부한 영양분이 있거나 맛있는 음식이 있지 않은데도 이분들이 아프지도 않고 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근데 보니까 초록색 뭔가를 먹어요. 그래서 뭘 먹나 해서 뭘 말리고 이렇게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나 봤더니 이런 해양 미세조류를 말려가지고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하게 왜 살아가나? 이 스피루리라는 이 해양 미세조류가 뭐가 있나 해서 봤더니 이 미세조류는 60%가 단백질, 지질, 비타민, 미네랄 정말 온갖 좋은 영양소의 총 집합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양소로 특별한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이걸로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피루라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 16년에 해양수산부에서 그래서 이 스피루라 연구는 항산화, 항염, 항암, 뭐 항바이러스, 뭐 눈 건강 등 온갖 좋다라는 기능성 연구가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기억력이 좀 좋아지더라.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 이런 건강기능 식품에서도 많이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16년에 해양수산부가 기억력 개선에 있다는데 이거 한번 소재를 연구해 볼까라고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스피루라에 SM702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 걸 알았어요. 이 물질이 70대 이상의 인지 기능에 좀 저하가 있으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추출물을 계속 이렇게 들였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각적이나 기억이나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개선이 된다라는 거를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국내에 있는 식약처에서 이거 인증할 만하다. 기억력 소재로서 원료로서 인정한다라는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 이 생산업체한테 이렇게 추출해서 하는 방법, 이 기술을 이전을 했어요. 작년에 한 1억 7천만 원. 으로 기술을 이제 이전을 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블루푸드하고도 좀 연결되는데요. 요즘에 핫하게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대체 식품입니다.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에도 우리나라의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이 차세대 그린바이오는 앞으로 대체 식품이다. 왜 그럴까?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비만도 오고 각종 건강에 많이 위협이 오더라.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샐러드 많이 드시죠? 채식 하시는 분들, 비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인 건강 본인이 챙기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식량 위기가 왔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이 식량 위기에 있는 인구 나라들이 많다고도 뉴스로 듣고 있고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콩, 옥수수 이런 생산량 감축이 있습니다. 물론 축산뿐만 아니라 수산업 종에도 이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 찬물에 살던 이 동해에 살던 물고기들이 안 잡혀요. 왜? 자꾸 물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남해에 잡히는 애가 자꾸 동해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나 이런 따뜻한 데서 사는 작물들이 저기 충남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이렇게 이 재배하는 이 위도가 자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찬 데에서 사는 생물들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이나 우리 수산면 질병 그 돼지 무슨 병 걸렸다. 닭에 무슨 병 걸렸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냈을 때 이 애가 박쥐에서부터 왔다 어디서부터 왔냐 이런 전염병. 이 전염병이 그 동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도 감염을 시키는 이런 전염병의 이런 안정성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 지속 가능한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식물성 식품이 그래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식물성 식품에 대한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합니다. 엄청 커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대체육의 시장이 엄청 커간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선물 타임. 자, 대체육은 식물성 단백질로 가공한 육류 유사 식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콩고기. 고기는 아닌데 콩으로 만든 거. 마트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만두인데 두부로 만들었대요. 자, 요게 어떤 식품에 뭘로 만들었던 원재료를 써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식품일까요? 어떤 대체 식품일까요? 네. 콩. 땡. 자, 이것만 보시고 어떤 대체를 한 식품일까요? 액젓. 땡. 정답. 뭐예요, 그게? 어떤 식품을 대체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체를 할 때 공유를 썼다라는 의미고요. 자, 마지막. 흰색 친구. 아유, 땡. 친구. 아이고. 자, 그러면 다음. 자, 마지막. 땡. 자, 너무 어렵네. 힌트가 있었어. 힌트. 두두두두두. 힌트 마지막 드리고 힌트 드리고 자. 참치. 정답. 참치. 보실래요? 자, 여기는 향으로 참치를 향만 낸 거예요. 보시면은 참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향만 참치 향이 들어갔어요. 자, 보시면 식물성 참치입니다. 참치를 잡지 않고 참치 맛을 내는 식물성 참치가 나왔어요. 실제로 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품은 식물성 참치라는 거고요. 식이섬유가 함유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실제로 참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밀식이섬유나 귀리 그리고 참치향 조금 들어가서 참치처럼 느껴지게 식물성 참치 한번 기회 되면 먹어보세요. 콩고기 말고도 이런 대체 식품들이 진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이 대두 단백질, 콩이죠. 콩에 있는 단백질을 뽑아내고요. 이런 조미 소재들을 좀 넣고요. 식물성 지방도 좀 넣어가지고 단백질만 있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 개발한 또 그냥 지방도 아니고 식물에도 지방들이 있으니까 그 지방을 다 빼서 혼합을 합니다. 맛있게. 그리고 나서 압출 성형을 해요. 모양을 만들고요. 숙성을 시켜서 짠 나온 게 슬라이스 고기. 고기는 안 나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기인로 단백질인 콩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다음은 비슷해요. 뭐 이런 해조 분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이것들이 그린바이오 두 번째 대체육입니다. 자, 그럼 해양 생물 자원으로는 뭘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외 해조류로 만든 대체 식품입니다. 아까 스피루리나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많다고 했어. 이 해조류 우리 미역, 김, 다시다 단백질 많이 있어요.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시마로 가지고요. 캐비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 미세조류를 가지고 훈제 영어를 만들었고요. 뭐 미국은 곤약, 우뭇가사리를 가지고 새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곤약, 김으로 식물성 새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왕교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마트 가서 이번 주말에 한번 마트 가서 이렇게 식물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중에서도 마지막 화이트 바이오예요. 화이트 바이오. 자, 그 화학 섬유를 석탄 석유를 쓰지 않고 하는 화이트 바이오 에너지인데요.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여기가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심해 저 바다 밑이에요. 1000m, 2000m 밑에 있는 바다 속에는요. 이 심해는 이 바다 부피 한 90%가 심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더 발견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잠수정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0세기 후반에 잠수정을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이 심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해에 대한 연구는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종들이 한 90%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쪽 연구는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알고 2002년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떠납니다. 이 연구진들이 태평양의 어떤 한 심해 인근 파푸아뉴기니 인근에서 한 1650m 떨어진 요 심해 열수구라는 곳에서 자원이 뭐가 있나 해서 탐사를 했더니 초고온성 신종 아무도 밝혀내지 않은 미생물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여기 해양생물 자원은 아무도 밝혀지지 않으면 내가 찾은 사람이 내가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이제 이름 짓듯이 이렇게 신종이 나타나면 내가 먼저 내 마음대로 이름 지을 수 있어요. 덜모코커스 초고온성 이 심해가 엄청 뜨거웠던 거예요. 이 발견할 때. 그래서 초고온성에서 발견한 온누리네루스 이거는 이 탐험할 때의 배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 덕분에 구했다, 찾았다 해서 덜모코커스 온누리네루스 NA1이라는 이런 미생물을 최초로 우리나라가 2002년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뭐가 좀 특이할 거 있을 것 같은 거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심해 열수구라는 환경은 아주 극한 환경이에요. 무광, 빛이 안 들어옵니다. 빛이. 그래서 그리고 고온 고압인 경우도 있고요. 산소도 많이 없어서 혐기성이고 먹이들도 이 물고기들이나 이런 애들도 압력에 잘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는데 너무 심하다 보니 먹이도 잘 없는 거죠. 이런 열악한 속에서도 얘는 살아갔던 거죠. 뭔가 특이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유전체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환경은 산소도 많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 일산화탄소를 먹고 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10년에 이 일산화탄소로 수소를 만들어내는 내용으로 이제 네이처에다가 논문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지금 수소 전기 뭐 차 이런 얘기 자동차 수소로 다니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 수소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공학 기술로 해서 기존 생산해는 수소 대비 100배 향상된 균주를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수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더니 대부분 요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내요.
대부분 요 천연가스나 이런 가스로 만들어내고요. 아니면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수력을 해서 이제 물을 결국에는 물 분자가 H2O로 되어 있으니까 물을 분해해서 하는 수전의 수소. 그리고 아니면은 해외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 수입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 미생물이 아까 일산화탄소를 먹고 수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 석유화학의 부생으로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석유화학 연료를 쓰고 남은 이 일산화탄소 산업가스를 먹이로 하고 수소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이 미생물은 일산화탄소를 먹고 일산화탄소 이렇게 먹어요. 안으로 들어오고 얘는 다 쓸모없으니까 수소를 밖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요 수소를 쏙쏙쏙 모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 당진에 제철소가 있어요. 요 제철소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나면 이런 부생가스가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얘를 요 세균 발효를 할 때 먹이로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실증을 해봤더니 하루에 한 6kg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톤을 높여가지고 한 1톤 정도 하루에 수소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한 수소의 순도가 다른 것도 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높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 이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계속 장기적으로 누적을 하는 분석을 하고 순도도 높여서 대량 생산을 하는 기술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이오 플라스틱인데요. 바이오 플라스틱, 우리 바다 쓰레기 정말 많죠. 우리 해수욕 가서도 진짜 많아요. 자, 이 바다 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자연 분해되려면 가만히 놔둬서 자연 분해되려면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은 원래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다 보니 자꾸 산림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으로 1940년대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가볍고 깨지지도 않고. 그래서 막 흥청망청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생태계가 이제 파괴를 하고 인류를 위협하는 현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합성 플라스틱 만든 이 소재를 대체하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좀 만들어 보자. 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은 사용 후에는 이산화탄소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천연으로 나오는 거라서 별 문제도 없더라. 자, 그래서 생물 기반의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러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탕수수나 옥수수나 이런 재생 가능한 식물 유래의 이 유기 물질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플라스틱이 있고요. 또 생분해성, 말 그대로 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그래서 어떤 조건이 미생물이나 빛에 의해서 썩으면 그냥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식물, 동물, 뭐 개껍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유명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소재가 PLA, PHA라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한번 잠깐 볼게요. 옥수수 전분을 미생물 먹이로 줍니다. 그러면 얘가 막 먹고 살아요. 찌꺼기로 락틱 액시드라는 젖산을 만들어요. 요거를 정제를 잘 하면 플라스틱으로 쓸 수 있는 요런 고분자를 만들 수 있는 어떤 PLA라는 요런 폴리젖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60도 이상의 어떤 그 고온 다습한 환경이라거나 미생물이 많은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만 분해가 된다라는 단점이 좀 있었어요. 자, 그 이외에 또 PHA라는 거는 어떤 당이나 오일을 미생물 먹이를 줘요. 그러고 나서는 얘를 다른 영양소는 잘 안 줍니다. 결핍을 해서 만들어요. 그럼 얘는 이걸 가지고 특정하게 어떤 물질을 저장을 합니다. 밥을 안 주니까 몸속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HA를 저장을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꺼내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건데 이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얘는 지금 15도에서 40도에서 분해가 잘 되고 상온에서 분해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만히 놔두면 1년 이내에도 90% 이상이 분해된다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은 두 번째로 바다 나가면 다 쓰레기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이 포장지 만드는 회사에서 친환경 포장지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에보웨어라는 요 업체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해조류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real game changer. What is this made of? It's made of seaweed without using any chemical process. So we can use it from the bar and then from the coffee sachet, stir it. 그냥 That's a great 섞어서 커피로 For soap, 돼버리는 so you 거죠. don't need to open the soap. We can just wash our 비누예요. hand. 비누 That 껍질인데 dissolves 그냥 쓰시면 really 그냥 quickly.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이건 뭐예요? 햄버거. 햄버거 포장지예요, The 이게. only nutrition in this is in the 해조류로 wrapper. 만들어서 그냥 먹어도 되고요. 컵도 해조류로 만들어서 먹어도 되는 거. 이래요. 인도네시아 가보면. While there are 그래서 still some concerns 옥수수나 about 콩 how 만들려고 seaweed farms 식물 might 뭐 affect 땅 coastal 경작 안 해도 되고 ecosystems, 바닷속에서 the 이렇게 potential 그냥 of this design 나오는 is 해조류를 enormous. 이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많이 답을 얻었어요, 그죠? 홍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뭐 청자 고등이 가지는 특징들 이런 자연에서 이 해양 생물 자원에 유용한 바이오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이 우리 글로벌 이슈도 좀 대응을 하고 기술 선접을 해서 우리 국가 경쟁력 제고를 하자라는 게 우리 해양 바이오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드 그린 바이오 여러분들 다 아셨죠? 인류 건강을 책임지는 레드 바이오, 식량 위기의 해결책인 그린 바이오, 기후 변화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화이트 바이오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마지막 영상을 하나 한번 보시고 네, 오늘 영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해양생물 자원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는데 우리 해양바이오 산업을 좀 접하시기에 좋은 곳을 제가 한번 견학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 인천에 가면 극지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셔도 되고 단체 학교나 이렇게 모여 가셔도 되고요. 서천에 가면 해양생물자원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저기 제주도, 부산 그리고 강원도 쪽으로 가도 이렇게 해양바이오 산업에서 곳곳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기관이 있으니까요. 우리 학부모님들 가족 여행에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